강남 한복판 스타벅스 매장 안에서 2명의 바리스타가 7억 건이 넘는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문이 쏟아지고 드라이브스루 대기줄은 끝이 없고 매장 안 손님들은 15분째 커피를 기다리며 짜증을 참고 있죠. 딱딱한 의자, 사라진 소파, 4,700원이 된 아메리카노. 불과 5년 전만 해도 힙의 상징이었던 이 브랜드는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가격은 최고점을 찍었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 카페 문화를 만든 거대 브랜드가 정작 그 문화에서 밀려나고 있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전 세계에 약속했던 핵심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제3의 공간, 서드 플레이스였죠.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사람들이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재즈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스타벅스가 판매했던 진짜 상품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 전략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코드였죠.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스타벅스로 몰려들었고 직장인들은 중요한 미팅 장소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6,000원이 넘는 커피값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공간이 주는 가치가 충분히 그걸 상쇄했던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바로 그 푹신한 소파였죠. 넓은 라운지 좌석도 하나둘 철거되더니 그 자리를 딱딱한 1인용 의자와 좁은 테이블이 채웠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미니멀리즘으로 바뀌었고 테이블 간격도 점점 좁아졌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회전율을 높이려는 전략이었거든요. 더 많은 손님이 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매장을 완전히 재설계한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고 테이크아웃 위주의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본사는 이런 변화를 반영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스타벅스가 스타벅스답게 만들었던 본질을 스스로 저버리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스타벅스가 대합실 같달, 앉아서 쉬려고 갔는데 카페가 아니라 지하철역 벤치 같다는 불만이 폭발했거든요. 한 20대 대학생은 이럴 거면 차라리 테이크아웃해서 학교 도서관 가는 게 낫다고 말했고 직장인들 역시 미팅하기엔 너무 불편해졌다며 다른 카페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규 매장들이 처음부터 이런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죠. 넓은 공간이나 다양한 좌석 옵션 대신 효율적인 동선과 빠른 회전율에 최적화된 매장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편안한 공간도 없는데 왜 비싼 돈을 내고 스타벅스에 가야 하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타벅스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이 4,700원이거든요. 2020년에 비해 25%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프라푸치노 같은 시즌 메뉴는 7,000원을 훌쩍 넘고 베이커리도 5,000원 선을 가볍게 돌파하죠.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스타벅스는 최상위권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가격 인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두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임대료 부담도 커졌으니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가격 대비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죠. 과거엔 스타벅스의 비싼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좌석에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업무나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친구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좁아진 좌석, 딱딱한 의자,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오래 머물기는 불가능하죠. 콘센트도 부족하고 와이파이는 끊기기 일쑤고 매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공간 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7,000원짜리 음료를 마시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질 리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 가성비 최악, 이 돈이면 로컬 스페셜티 카페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비싼 프랜차이즈 카페 중 하나일 뿐이죠. 실제로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로컬 스페셜티 카페들은 스타벅스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원두를 쓰면서도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인테리어는 더 감성적이고 바리스타들은 더 친절하며 무엇보다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의 하락은 고객 이탈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예전엔 습관적으로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제는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대학생들 역시 스타벅스 가는 돈이면 편의점 커피 2잔 사고 도서관 가는 게 낫다며 등을 돌리고 있죠. 스타벅스는 가격을 올렸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한국에서 스타벅스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홍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2명의 바리스타가 60건이 넘는 주문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오더로 밀려온 주문 40건, 드라이브스루 대기 15건, 매장 내문 5건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이었죠. 한 바리스타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한 명은 블렌더와 냉장고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초침처럼 돌아갑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모바일 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65%를 넘어섰거든요. 사이렌 오더의 편리함은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했지만 매장 운영에는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한 고객보다 모바일로 주문한 고객의 음료가 먼저 제조되는 시스템 때문에 매장 고객들은 점점 더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죠. 문제는 인력 배치입니다. 대부분의 스타벅스 매장은 평일 낮 시간대에 2명에서 3명의 바리스타로 운영되는데요. 과거엔 이 정도 인력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모바일 주문, 드라이브스루, 매장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2명에서 3명의 바리스타가 모든 걸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바리스타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한 현직 바리스타는 익명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제대로 앉아서 쉴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바리스타는 2명이 4명 목 일을 하는 느낌이다. 손님 응대는 사치고 주문 처리만 하기도 벅차다고 토로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운영 방식은 결국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바리스타들은 고객과 눈을 마주칠 시간도, 친절하게 응대할 여유도 없습니다. 음료 만드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매장 정리나 위생 관리는 뒷전으로 밀리죠. 고객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불친절해졌다, 매장이 지저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바리스타들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은 매장에서 주문했는데 25분을 기다렸다, 나보다 늦게 모바일로 주문한 사람들 음료가 먼저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고객은 주문 실수가 너무 잦다고 불평했습니다. 모바일 주문이라는 혁신이 역설적으로 서비스 붕괴를 초래한 셈이죠.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 바리스타는 지옥 같은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고객은 점점 더 나빠지는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뉴 과잉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봄, 스타벅스는 벚꽃 시즌을 맞아 6가지 신메뉴를 출시했고, 여름에는 망고와 자몽 시리즈가, 가을에는 밤과 단풍 프라푸치노가, 겨울에는 페퍼민트 모카와 크리스마스 블렌드가 쏟아졌습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음료가 등장하는 수준이죠. 한국 스타벅스의 메뉴판은 이제 100가지가 넘는 음료로 가득 차 있고, 여기에 고객 커스터마이징까지 더해지면 조합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양한 메뉴는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전략처럼 보이죠. 실제로 신메뉴 출시 초기에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인증샷을 올리는 고객들로 매장이 붐빕니다. 하지만 이 메뉴 확장 전략은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조 복잡도의 폭발적 증가죠. 기본 아메리카노나 라떼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시즌 메뉴들은 여러 단계의 시럽, 소스, 토핑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벚꽃 라떼 하나를 만들려면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벚꽃 시럽 첨가, 휘핑크림, 벚꽃 토핑까지 최소 5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에 고객이 우유를 2유로, 시럽 반만, 얼음 적게, 휘핑 많이 같은 커스터마이징을 요청하면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외워야 하고 수십 가지 재료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죠. 숙련된 바리스타도 헷갈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입 바리스타는 아예 압도되어 버립니다. 한 바리스타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실수가 잦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곧 품질 일관성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같은 음료를 같은 매장에서 주문해도 바리스타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죠. 한 고객은 어제 마신 카라멜 마키아토는 달았는데 오늘은 쓰다고 불평했고, 다른 고객은 A 매장과 B 매장의 같은 음료가 완전히 다른 맛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기본 메뉴인 아메리카노조차도 맛의 편차가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죠. 제조 오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음료가 나가거나 주문과 다른 커스터마이징이 적용되거나 아예 음료를 빠뜨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고객들은 확인하고 받아야 한다. 집에 가서 보니 주문과 달랐다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메뉴 다양화는 마케팅 측면에서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현장 운영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명백한 실패죠. 경쟁 과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2015년 서울 종로구에는 카페가 약 50개 정도 있었는데요. 2025년 현재 같은 지역에는 230개가 넘는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죠. 한국의 카페 수는 2025년 기준 11만 개를 돌파했고 이는 편의점 수를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인구 470명당 카페 1개꼴로 세계에서 카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이 카페 붐을 촉발시켰습니다. 스타벅스가 한국인들에게 카페 문화를 가르쳤고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커피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죠. 이 시장을 본 수많은 창업자들이 카페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포화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했는데요. 먼저 로컬 스페셜티 카페들입니다. 성수동, 연남동, 한남동 같은 힙한 동네를 중심으로 퍼진 이 카페들은 스타벅스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제시하죠. 직접 로스팅한 스페셜티 원두, 수제 베이커리, 감성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스타와의 개인적인 소통을 강조합니다. 가격은 스타벅스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고객들은 돈값을 한다고 평가하죠. 다음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입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같은 브랜드들은 1,500원에서 2,8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는데요. 스타벅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품질은 스타벅스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나 간단히 카페인 보충이 목적이라면 충분하죠.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스타벅스에 가는 대신 주중에는 저가 커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할리스, 탐앤탐스 같은 브랜드들도 스타벅스의 약점을 파고들며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스타벅스보다 저렴한 가격, 넓은 좌석, 디저트 다양성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제 카페를 고를 때 스타벅스가 1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대학생들은 가성비로 치면 메가커피, 분위기로 치면 로컬 카페, 스타벅스는 딱히 장점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시장 점유율 데이터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2020년 약 50%였던 점유율이 2025년에는 3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타벅스가 만든 시장에서 이제 스타벅스는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여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2년 여름 한국 스타벅스는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죠. 민트색 유니폼 사태였습니다. 본사는 직원들에게 리워드로 민트색 유니폼을 제공했지만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이 가혹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높은 판매 실적을 달성해야 했고 실질적으로 야근과 추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압박이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는 곧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죠. 이 사건은 한국 스타벅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현직 및 전직 바리스타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과도한 업무량, 불충분한 인력 배치, 형식적인 휴게 시간, 감정 노동에 대한 보상 부재 등이 지적됐습니다. 한 전직 바리스타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발이 퉁퉁 붓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다고 말했죠. 더 큰 문제는 본사의 대응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오히려 비판을 증폭시켰거든요. 언론은 스타벅스의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 중심 경영, 파트너 문화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대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죠.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사이 세대는 기업의 ESG 경영과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20대 소비자는 바리스타들이 저런 환경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일부는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겼죠. 노조 결성 시도도 있었습니다. 2023년 일부 매장의 바리스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지만 본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사는 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고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본사의 대응은 소극적이죠.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스타벅스가 파는 건 커피가 아니라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브랜드가 약속한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잉 확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950개가 넘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입니다. 서울 강남역 반경 500m 안에만 스타벅스가 8개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가 2개 운영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공격적인 확장은 스타벅스의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본사는 더 빠른 확장을 지시했거든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자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죠. 초기에는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도 증가했고 브랜드 인지도는 더욱 강화됐거든요. 어디를 가든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편리함으로 인식되었고 고객들은 익숙함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잉 확장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죠. 매장 간 상권 중복이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지역에 너무 많은 매장이 밀집하면서 매장끼리 고객을 나눠 가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개별 매장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인력 감축과 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습니다. 품질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매장이 적을 때는 본사가 각 매장을 직접 관리하고 품질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1950개가 넘는 매장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바리스타의 숙련도 천차만별이며 청결 상태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A 매장은 좋은데 B 매장은 별로다라고 말하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인력 수급 문제도 심화됐습니다.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바리스타 채용도 급증했지만 교육과 훈련은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신입 바리스타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이는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희소성의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신호였고 스타벅스에 간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너무 흔해서 특별하지 않고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선택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유비쿼터스 브랜드로 전락했다고 분석합니다. 과잉 확장이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킨 거죠. 2025년 가을 서울시청 근처 한 스타벅스 매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예전만큼 멈추지 않습니다. 초록색 로고를 보고 습관적으로 들어가던 시절은 지났고 이제 사람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옆 골목 로컬 카페나 길 건너편 저가 커피 브랜드로 향하죠. 한때 한국 카페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스타벅스는 이제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타벅스는 여전히 한국 카페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950개가 넘는 매장과 막강한 브랜드 파워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객들의 마음이죠. 예전처럼 스타벅스에 가자는 말이 설렘을 만들던 시절은 사라졌고 이제는 그냥 편하니까 할인 쿠폰이 있어서라는 소극적인 이유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가 다시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제3의 공간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죠. 회전율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전략을 버리고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메뉴 확장을 줄이고 품질 일관성에 집중해야 하며 바리스타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하죠. 결국 스타벅스가 회복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빠르게 제공하는 커피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공간,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경험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한국의 고객들은 여전히 좋은 카페를 원하고 있고 스타벅스가 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 스타벅스의 몰락 과정을 추적해봤는데요.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거대 브랜드가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잃어가는지 그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